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자리 지표가 조금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만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지표에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4%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35,312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15,30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03%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52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수는 엇갈림에서 출발한 이후에 계속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이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시면 2,000명대로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2,000명 거의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1,9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적 모임 최대한 자제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3,190선을 지켜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3,19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3,185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28%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4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56%, 57%까지 빠지면서 41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329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510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421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893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이 양대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수치를 짚어보시면 거래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759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240억 원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4,201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1,54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20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는 1,7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좋지를 못합니다. 언택트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주더니 지금은 봉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에서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지금은 LG화학보다도 삼성 SDI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8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11위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 규모가 1조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주가 양상을 살펴보시면 6%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82,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양봉을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려는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급락 여파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살펴보시면 요즘에 폴더블폰 인기가 좀 대단한 모습입니다.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지금 전기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소재 확대 기대감의 급등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6%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상황도 꽤 좋은 상황입니다.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16%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830원, 4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텍의 경우가 지금 폴더블폰 관련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6.61%, 7%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짚어보시면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에 탑재된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6.61%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12,9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지금 10개 종목 내에서 3종목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HLB와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HLB는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2위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HLB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 결과를 구두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켜주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2위 자리까지 차지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경하이테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2,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경하이테크가 하반기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노테라피를 보겠습니다. 이노테라피는 6%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95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노테라피가 글로벌 의료용 실라트 등 높은 제품 경쟁력이 돋보인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안 테크를 보겠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71,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매출도 확대가 되고 주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하는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보험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DB손해보험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3%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증권과 철강, 금속, 서비스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은행 업종에서 6%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블록딜의 여파로 카카오뱅크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은행 업종을 하락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빠지면서 카카오뱅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의약품 업종에서도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운송장비 부품에서 2%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은 HLB인데요. 5.29%의 강세를 보여주고 그 뒤를 이어서 에코플라스틱도 5%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타 제조, 제약, 디지털 컨텐츠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짚어보시면 IT 부품 업종이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종목은 세로닉스인데요. 4%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오락문화, 유통,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와 포스코, KB금융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LG화학과 카카오뱅크, 삼성 SDI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날씨가 좀 굉장히 흐린 날씨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장마가 많이 오다가 네. 그래도 이제는 좀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진 않는데 날씨가 네. 너무 흐리긴 해요. 그렇죠?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네. 또 주말에도 좀 맑아진다고 하니까 네. 좀 그런 점들은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를 보는 날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조금 우울감이 느껴져서 저는 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왔어요. 네, 네. 잘하셨네요. 네. 그러고 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아보세요. 링겔 하는 거 맞죠? 아니 그냥 약간 이거. 그냥 감기 걸렸을 때 맞는 네네. 주사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잠깐 맞으면 수액으로 이렇게 맞는 거 아닌가요? 수액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엉덩이 주사. 그래요? 네. 오. 한번 딱 맞으니까 확실히 좀 뭔가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지 딱 좋아지더라고요. 오. 저도 친구가 추천을 해서 맞아봤는데 네. 기운이 나는 게 좋더라고요. 한 몇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4만 원. 부자시네요. 부자네, 알고 보니까. 부자 아닙니다. 네, 거금을 그냥 확 쓰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흐린 날씨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기운이 떨어져서 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보약을 먹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친구의 추천으로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실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돌파구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또 약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네네. 위드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런 위드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제 업계에서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R&D 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R&D를 해야죠. 잘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해오던 건데, 네. 계속 해오던 건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투자를 또 최근에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 또 이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레큐로나주에 엄청나게 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그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R&D 투자 비용이 엄청 급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R&D 비용이 2,020억 원입니다. 2,020억 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2천억 원이 넘어요. 엄청난 겁니다. 전년 동기 때,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라면 1월부터 6월까지죠.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에는 6개월 동안 1,419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021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2,020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42.4%나 상승을 했어요. 이거 급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요, 여유가 없으면 R&D 투자 비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장 매출이 안 나오면요, 먹고 살기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R&D 투자는 연구 개발이니까 먼 미래를 예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와요. 보통은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R&D를 하잖아요. 각 기업마다 하는데 뭐 개발을 하고 실패하는 게 많죠. 사실 뭐 100번 도전을 하면요, 한 두세 번만 성공이고 나머지 97번은 다 실패라고 봐야 되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에디슨도 전구 만들 때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R&D입니다. R&D. 그래서 막 10,000번째 도전해서 1001번째 성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패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00번 도전해서 98번 실패하고 2번 성공했다. 그리고 그 2번 성공한 걸로 특허를 냈다. 특허를 내고 뭐 실용신안을 내고 해서 또 뭔가를 또 개발을 했어요. 뭐 바이오주로 치면은 신약 개발이겠죠.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또 이 뭐 임상 1상, 2상, 3상 가기까지 굉장히 다사다난합니다. 다사다난하지만 이거를 안 하면요, 도태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물건들만 팔면요,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번에 42.4%나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업계에서도 1위입니다. 업계에서 당연히 1위고, 바이오 업계 중에서 상반기 매출액 대비 셀트리온 매출이 이만큼 잡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셀트리온 매출
뭐 대략적으로 보면요, 이번 2020년 말에 1조 8천억 원 가량 나왔거든요. 1조 8천억 원, 올해 2021년 말까지 예상되는 수치는 2조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조가 넘을 건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아직 뭐 하반기 9월, 10월, 11월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예상이 2조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 2조 중에서도 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1조 넘는 수치 중에서 거의 뭐 R&D 투자 비용이 21.1%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약 바이오 업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도요, 여러분이 제가 투자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요. R&D 투자 비용 매출액 대비 10% 넘는 기업에 투자해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회사는 R&D 투자를 줄여요. 당장 이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대부분 다 헛발질이니까. 대부분 헛발질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직원도 월급 주고 당장 뭐 영업을 뛰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죠. 극대화. 근데 R&D 투자 비용을 뭐 매출액 대비 1%, 2% 이런 기업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10년 뒤, 20년 뒤에 특히 뭐 반도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2차 전지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 뭐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이 치고 올라오는 회사들 있잖아요. 막 후발주자도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요. 이거 연구개발 꾸준히 안 하면요 10년, 20년 뒤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뭐 산업 스파이를 써가지고 뭐 기술력을 빼오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조업이다, 뭐 자동차 기업이다 하더라도 뭐 2차 전지 기업이다, 반도체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아까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매출 대비 10% 넘는 기업을 여러분이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재무제표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뭐 어제도 우리가 이제 다트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런 게 나와요. 그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이 21%나 되거든요. 네. 이거 20% 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장에 내가 뭐 허리띠를 졸라 매도 돼. 괜찮아요. 지금. 하지만 나는 10년, 20년 뒤 이 시장을 장악하겠어. 이런 각오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10년, 20년 뒤에 이 업계를 그냥 나 혼자 독점해버리겠어. 이런 거.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게 잘 없어요. 20% 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위입니다. 세트리온. 그래서 지금 뭐 세트리온이 레큐노라주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변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칵테일 임상에도 들어가고 여러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를 하고 있고 레큐노라주를 또 흡입제형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20% 넘는다. 근데 상당히 좋은 거고 저는 그럼 셀트리온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셀트리온도 생각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자가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셀트리온 언제 팔아야 되느냐? 바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이 10% 미만으로 줄어들 때. 지금은 21%잖아요. 나중에 10% 이상 이하로 줄어든다. 이거는 당장에 이제 뭐 물건 뭐 트럭 심하든 램 심하든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팔아가지고 당장 매출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전략으로는 당장 이 성과를 내긴 좋아요. 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좌우하기는 힘들다라는 점에서 여러분이 10% 미만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도를 슬슬 준비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다음으로 대웅제약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임상 결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는 좀 못했죠? 네. 이번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 후보 물질인 코비블록 이게 위약 대비 임상적 증상 개선에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R&D에서 그래도 R&D에서 괜찮은 상황이 나타나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R&D 비용이 906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5% 동기 대비 늘었다. 상반기 늘었다 이렇게 보시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17.6%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셀트리온 21%니까 17.6%. 근데 17.6%도 나름 괜찮은 거예요. 나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시나 셀트리온이 워낙에 또 연구를 큰 돈으로 막강하게 또 밀어붙다 보니까 또 이런 점들이 또 셀트리온이 또 빛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근당에서도 저는 임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종근당 이번에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 후보 물질 나파벨탄에 대해서 코로나19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6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종근당 역시 굉장히 많이 상반기에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7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는데요. 종근당은 좀 약간 아쉬운 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한 12.2%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트리온은 21%, 그리고 대웅제약은 뭐 17%, 네. 종근당은 한 12%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0% 넘어서면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다. 괜찮은 기업이다. 근데 10% 미만으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약간은 좀 문제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우린 당장 먹고 살 일이 급급하다,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10% 이상 높은 기업을 좀 선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 전망도 좀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각 종목들이 R&D 비용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네. 연구개발을 통해서 향후 더 발전하는 이런 점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셀트리온이 가장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왜냐하면 21%나 매출액 대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지금도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뭐 2조대가 나올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조대 가장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먼 미래를 또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요, R&D를 솔직히 말하면 R&D를 안 해도 망하질 않아요. 왜냐?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 이미 다 개발했던 램시마, 투룩시마, 뭐 유플라이마,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레키로나주, 이런 허주마, 이런 것들만 예전에 개발했던 것만 팔아도 지금 유럽이든 뭐 미국의 투룩시마, 유럽의 램시마 SC, 뭐 이런 것들, 일본의 허주마, 이것만 계속 영업만 마케팅만 잘해도 그냥 뭐 한 10년, 20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R&D 비용 0으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 넘게 매출액 대비 한다는 건요, 지금으로서는 만족을 못한다 이거죠. I'm still hungry 이겁니다. 나 아직 배가 고프다. 지금 2조 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1조 8천억 나왔지만 2020년에 나중에 10조, 20조, 100조까지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먼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지금도 굉장히, 지금도 뭐 영업이익률이 40%대예요. 막 38%, 2020년 비중으로 38%, 2021년 예상치로 41% 가량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이 가장 좀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뭔가 소송이 좀 많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근당은 괜찮습니다. 저는 종근당 원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라서 종근당 홀딩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R&D 비율은 매출 대비 한 12% 가량 되지만, 종근당 같은 경우는 또 기존의 일상생활 건강용품, 건강식품, 이 락토핏, 네. 락토핏 있잖아요. 락토핏, 장건강 유산균,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광동제약의 뭐 이런 것들, 뭐 생수 시장의 광동제약이 1위잖아요, 거의. 그리고 그런 것처럼 또 바카스의 동아 소시홀딩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락토핏도 이렇게 종근당 홀딩스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식으로 필수 소비자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종근당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근당과 셀트리온은 약간 달라요. 그 궤가 다릅니다. 뭐냐면 종근당은 약간 필수 소비재 기업처럼 돼버렸고, 셀트리온은 이제 완전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바이오시밀러니까 두 기업은 이제 약간 다른 업종처럼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과 이쪽은 다른 기업이다, 다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 셀트리온, 뭐 종근당 등등도 그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짚어봤는데요.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R&D 비용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지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편의점 업계가 무인 점포를 상용하기 위해서 실험에 좀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업계, 편의점 업계가 이제는 인력을 줄이는 거죠. 네. 편의점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산 폭탄 맞습니다. 그렇게 나쁜 신부를 갖다가요. 무인 점포라는 거죠. 사람이 없어도 나갈 때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아마존 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계산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 나갈 때 우리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이나 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어서 책을 계산을 안 하고 밖으로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산 안 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인 점포가 상용화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낮에 가시면요 편의점에 사람 다 있잖아요. 대부분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많아졌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뭐냐면요, 낮에는 알바가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주고, 네. 그래도 이게 사람이 얼굴 보고 해야지, 이 정이 있잖아요. 정이. 한국인의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계산해주고, 밤에 가잖아요. 새벽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런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CU 편의점이나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모두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하이브리드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 저 요즘 새벽에 잘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새벽에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요즘 안 돌아다니거든요. 술 먹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 잘 안 그래서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 편의점이. 이게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전국적으로 1,300개나 달해요. 오. 엄청 많습니다. 저는 뭐 기껏 해봤자 전국에 한 시범으로 10개, 20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서울에 뭐 몇 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국에 1,300개나 밤에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GS25세가 지금 430개나 되고요. 물론 낮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새벽에 사람이 없습니다. CU 같은 경우는 290개, 그리고 이마트24는 150개, 세븐일레븐이 130개 하이브리드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에 이제 1년 전에 250개 있었어요. 근데 여기 대비 1,300개니까 420%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5배나 무인 편의점 상승한 거예요. 이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인건비. 지금 최저 시급이 이제 9,000원 이상까지도 올라왔어요. 9,000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사장님들, 점주님들이 알바 한 명 고용해서 이제 9,000원 10,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감당이 안 된다. 특히 이제 밤에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1.5배 줘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0원이다. 낮에 일하는 편의점 직원 10,000원 준다 그러면요 15,0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편의점 사장님, 점주님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감당이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GS25는 25라는 네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25시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가맹점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인력을 쓰기엔 힘들다. 그렇다고 사장님이, 점주님이 밤에 새벽에 나오기 힘들다. 이러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 편의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서 이제 나갈 때 계산 안 하고 나가면 소리가 울린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아니면은 소리가 울리는 데는 이렇더라고요. 요즘 뭐 다이소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그게 있어요. 그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그거 거기서 본인이 직접 이거를 이렇게 띡띡띡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거 있잖아요. 바코드. 맞아요. 바코드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굉장히 호재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의 모든 인건비 1시간당 9,000원씩 주는 거 안 줘도 되잖아요. 밤이니까 막 15,000원씩, 14,000원씩 줘야 되는 거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비용이 줄어서 순이익이 올라가는, 매출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재무제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상당히 편의점 업계가 앞으로 원가 개선, 뭐 마진율이 높아질 것이다,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결제만 한 걸 넘어서서요. 이제 뭐 고객의 동선이나 이제 뭐 재고 관리, 뭐 상품의 진열까지 포함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형 매장도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AI가 편의점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계산, 나갈 때 몰래 못 가져나가게 계산하는 그 기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나갈 때 만약에 몰래 가져나가면 이제 소리가 나고 CCTV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 몰래 가져나갔다가 나중에 경찰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 됐었어요. 그 시스템 한 5년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AI가 이 동선 체크해서 어떤 거를 매대 어떤 거를 앞에 놓을지 뒤에 놓을지 뭐 이런 거를, 또 어떤 거는 창고에 넣어 놓을지 아니면은 앞에 꺼내 놓을지, 이거를 AI가 이제는 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AI가 계산을 해가지고. 왜냐면 빅데이터가 쌓였잖아요.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제품은 잘 나가니까 앞에다 놓자, 이 제품은 잘 안 팔리니까 창고에 놓자, 그리고 마케팅을 뭐 1+1 떨이로 팔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라던가 재고 관리도 하고 진열 뭐 이런 것들, 매장 관리 시스템에 AI가 접목된다라고 해서 3D 라이다가 지금 접목될 예정입니다. DT 랩스토어로. 이 라이다 기술은요, 라이다는 그 자율주행차에 쓰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달려가지고 이거 사람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키가 크든 작든 간에 어린이가 지나가도 멈춰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을 감지해야 되거든요. 사람인지 그리고 신호등을 감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라이다 기술입니다. 이거를 편의점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다 한 명 한 명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도 새벽에 도대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게 딱 다음날 아침에 가서 클릭만 해보면 새벽에 100명이 들어왔더라, 130명이 들어왔더라. 이 왜냐면 사람 감지가 다 되니까. 요즘 백화점 가보시면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딱 지나가면 열 체크 되잖아요. 열 체크 뭐 36도, 36.5도, 나이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이까지 보면요, 이렇게 딱 지나가면 나이 몇 살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편의점에 다 그런 게 라이더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AI 결품 통제 관리 시스템, AI 휴먼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실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마트24가 김포 DC점에 이런 엄청난 AI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하이브리드 편의점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점주님들이 이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 편의점 관련주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딱 세 개 있습니다. BGF 그리고 GS, 이마트. 근데 이마트는 이제 이마트24, 네. 이마트24고, 근데 이마트는 지금 약간 매수하기는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마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마트 주가가 좀 이제 17만 원 후반대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마트를 좀 밀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쵸, 이제 한참 말 많이 할 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박스권 구간 이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때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방송 보고 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근데 BGF를 볼게요. BGF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거 지금 그럼 BGF는 뭐냐? BGF는요 그 CU 편의점입니다. CU가 매점 점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BGF 리테일 뭐 있거든요. 이 두 종목, BGF가 이제 지주사고 BGF 리테일은 사업회사입니다. 뭐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주회사가 더 좋더라고요. BGF 근데 이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CU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점포 수가 지금 1, 2위를 다투거든요. GS25랑 함께.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건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 이 리테일이 바로 소매 편의점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GS25 관리하는데 이것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근데 GS 리테일도 그렇지만 GS 리테일을 관리하는 GS가 이제 지주사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지주사로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도 괜찮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이마트에서는 이마트24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마트가 밀고 있는 건 스타컴이나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많이 밀고 있죠. 그리고 스타벅스 지분 확보하고 있고, 스타벅스 지분을 원래 50% 갖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67%까지 늘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본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제 30%, 3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마트가 67%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마트 커피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스타벅스는. 근데 그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BGF라던가 GS 리테일은 거의 편의점 한 개로 올인한 사업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BGF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사업 구조도 괜찮고 지배 구조도 괜찮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점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사모으면요 괜찮은 결과.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니까 당연히 수익성 올라가죠. 헛발지만 더 이상한 실수만 안 하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만 돼도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BGF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관련주로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카나리아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매수가 25,700원, 비중 5%입니다. 기술력과 다르게 재무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해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22,2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2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고온가스 SMR 사업 진출. 고온가스 SMR 사업 진출. 네. 네, 이 두산중공업이 고온가스로 SMR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SMR이 뭐냐 말씀드리면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 그래서 원자로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예전에 좀 각광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 5월, 6월입니다. 5월, 6월에. 왜냐하면 원전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 기술이 이렇게 거의 바닥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원전 폐쇄하는 분위기잖아요. 왜냐면 이 원전 때문에 원전 폭발하면 사람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는데 그럼 그동안 쌓아놨던 원전 기술 이거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원전에 대한 고효율성을 좋게 보는 나라가 많죠. 나라가 많죠. 근데 이게 만약에 폭발하면 사람이 많이 죽어요. 폭발하면 예전에 뭐 있었잖아요. 많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일본에서도 그때 쓰나미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원전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때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건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약간 폐쇄 분위기로 절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은요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라도 원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원전을 막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자국에서는 그 정도의 원전의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의 그런 놀라운 기술들을 막 수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고온가스로 또 SMR 체결하는 이런 놀라운 또 기술력들을 사업에 참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전력을 하고자 개발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합니다. 원전 기술을 사용해서 원자로를 만들어서 최근에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전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비용이 별로 안 드는 전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상당히 기술 개발에 앞서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주목을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원전 관련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월, 6월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럴 때 여러분이 따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SMR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테마가 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는 항상 이게 돌고 돌죠. 그래서 뭐 친환경 테마라던가 아니면 풍력, 아니면은 태양력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좀 OCI도 약간 주춤하잖아요. OCI도 태양력인데 그렇게 막 15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막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OCI랑 얘랑 좀 다르죠. OCI는 태양력이고 태양광 이쪽이고 얘도 이제 원전 주력인데 그래도 이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궤를 좀 같이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불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가져가도 지금 상태는 괜찮겠다. 왜냐하면 또 비중도 5%밖에 안 되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들 두산중공업 좀 에너지 테마가 불 때까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테마가 불 때까지 다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 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네. 네, 이거는 택배입니다. 택배. 네, 물류. 택배인데 네. 이거 대단합니다. 택배를 이제는 택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택배로 통하고 있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나르고 싣고 트럭에다가 엄청난 큰 대형 트럭에다 싣고 이게 다 대한통운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택배를 상하차하는 공간 가보면 물류센터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물류 서비스를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첨단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놀라운 게 CJ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또 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상을. 첨단 물류 서비스 부문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바로 미국 정통 여기 매거진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유통 솔루션 부문 그리고 부가가치 관리 이런 것들 제3자 물류 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첨단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처럼 이제는 물론 물류창고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아직도 택배 상하차로 이제 직접 올리고 직접 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라던가 AI, 기계, 이런 뭐 지게차도 더 첨단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택배가 가면요, 뭐 이 소트가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으면요, 소트가 있어서 큰 건 이쪽으로 빠지고 식품 이쪽으로 빠지고 뭐 작은 건 이쪽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옛날에 이제 사람이 일일이 막 그 다 식품 이쪽으로 빼고 뭐 잘 깨지기 쉬운 거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기계가 다 알아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 겉에 있는 마크 찍어가지고 바코드 찍고 이쪽을 빼고 취급주의 막 다 빼고 하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런 게 또 첨단 물류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CJ 대한통운이 바로 인건비 부담에서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전자제품 배송에서 2길 배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3, 4일이 걸렸어요. 전자제품 뭐 냉장고라던가 아니면은 가전제품 많죠. 많은데 이런 것들이 에어컨도 이제 다음날 바로 오는 거예요. TV든 뭐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J 대한통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거 박스권이 길었습니다. 박스권이 길었는데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어요.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년 넘게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박스권 하단이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가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넘어섰다라는 기술적인 지표와도 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설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CJ 대한통운을 살펴봤습니다.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주가가 앞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세를 보이는데요. 0.02%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3,566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오후 시간대는 빨간불로 전환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